안녕하십니까? 이번에 AI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의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데이터베이스를 또 공부하게 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라는 영역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 빅데이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만 이 내용들에 관련된 데이터만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뭐 예측하거나 또는 뭐 숫자를 맞추다거나 그런 영역으로 발전된 것이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발전되어 갈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AI와 빅데이터입니다. 예, 강의할 순서를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인공지능의 일반에 관련돼서 강의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인공지능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과 일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관련된 학습의 유형별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의 현재 이제 우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보면 크게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영역에는 이 우리가 보면은 그 요즘 플랫폼 뭐 이렇게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AI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변화를 많이 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경영 전략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영역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인공지능의 일반에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시기를 구분짓는 것은 그 사람들마다 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참고된 곳을 갖다가 참고했는데 그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 걸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을 갖다가 인공지능의 태동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앨런 메디슨 튜닝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영화로도 이제 이 사람 나온 사람이죠.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의 타이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학자, 암호학자, 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철학자, 뭐 수리생물학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논문에서 뭐냐면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 거기에 컴퓨터에게 사람과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의 대답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컴퓨터에게 지능과 지능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갖다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 뭐 얘기 들면은 그 되게 좀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암호 해독을 갖다 하는 것을 이제 풀게 되죠. 그래서 그 최초의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도입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 앨런 튜닝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 앨런 튜닝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도 세워서 상도 받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자기가 그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사과에다가 독극물을 주사해서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 그것을 이제 잡스는 좀 굉장히 기리는 의미에서 그 애플의 로고가 그 한입 베어맨 사과 그거로 이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좀 스티브 잡스가 이 앨런 튜닝을 되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막 야 이거 뭔가 크게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도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냉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부터 1990년 이때를 제1차 AI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1969년에 IJCAI라는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회에서는 굉장히 전통이 있고 또 그 좋은 결과물이라든가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는 그런 곳이 이 IJCAI 학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AA 학회라고 해서 이제 AAAI 학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980년에 이제 이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뭐 지식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좀 산업화로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막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대보다 이제 성과도 안 나고 하니까 이때 제2차 AI 이제 빙하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부터 2010년에 이때는 과학적인 방법론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경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확률적인 게 되게 중요하게 이제 되는데 그 베이지안 넷이라는 이제 확률적 통계 추론 같은 영역이 연구가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예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뭐 지능형 에이전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로보컵 대회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제2차 이제 AI 이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AI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웹, 그다음에 소설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통해서 이제 산업화가 되기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IBM에 있는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 컴퓨터인 왓슨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시리 있죠 시리 인공지능 뭐 비서라고 하죠.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빅스비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음성 인식 서비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술이 조금씩 이제 뭐냐면은 산업화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장제 수공업은 어떤 시대였냐면은 물건을 손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그마한 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때를 공장제 수공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분업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업화가 만들어지면서 물건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들이 이제 뭐 인간의 노동력을 많이 대체하고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트로이트 미술관 디에고 리베라 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라는 시는
자동차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많이 쇠락해서 좀 썰렁한 어떤 그런 지역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이런 벽화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기존에는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되게 이제 큰 어떤 뭐라 그럴까 물건을 만들어낸다든가 어떤 하는 것에 이제 큰 원천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발달됨으로 인해 갖고 제1차 산업혁명에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량 생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저 기계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다 뺏긴다라고 해서 많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방적기를 갖다가 막 기계로 부수고 막 그러는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은 그 오클랜드라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실리콘밸리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집값도 되게 비싸고 막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오클랜드 근처에 있는 오클랜드로 이제 뭐냐면은 그 뭐 살기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집을 많이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클랜드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집값도 올라가니까 팔고 좋았었는데 점점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구글에서 그 이 오클랜드 쪽으로 뭐냐면은 그 통근 버스를 갖다가 운영했어요. 실리콘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클랜드에 있는 주민들이 그 구글 통근 버스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집어넣냐면은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가지고. 근데 그 구글이 사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기계에 대한 반항감으로 기계를 부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어떤 구글이라는 회사와 회사를 인간들이 그것도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이게 뭔가 그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대비시켜 봤습니다. 예, 그리고 AI 발전에 이제 원동력이 된 것들이 이제 시대별로 몇 가지가 있는데 1950년대는 이제 AI 용어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퍼즐을 푼다든가 그다음에 미로 경로 같은 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를 좀 했고요. 1980년대 전문가 지식을 AI에게 가르치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기계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CPU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또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도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정확도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딥러닝이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이후에는 그 메모리에 해당되는 반도체들도 굉장히 성능이 많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굉장히 좋은 대량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중요한 이 학습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면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야지만 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언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종류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 이제 단계를 갖다가 뭐냐면은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작은 기능에 국한된 어떤 인공지능을 갖다 우리는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제 ANI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발달된 게 뭐냐면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부터
의사결정이나 또는 행동, 그 다음에 피드백 분석까지 전체 업무를 시작해서 끝까지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AGI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SI라고 하는 이거면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이제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전체 비즈니스에 관여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표현이 좋아서 이렇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 터미네이터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 터미네이터가 이제 인간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터미네이터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아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됐을 때 진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2020년대 AGI가 된다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AGI 단계까지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오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영역이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냐 하면은 ANI 단계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특정한 영역에만 이제 이렇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지 이렇게 전체 영역의 모든 것까지 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섣부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50년대 뭐 보면은 뭐 슈퍼 인텔리전스 가는데 사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금방 발전할 거다라고는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밑에 참고 자료 한쪽에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마이크로 뭐 사이트 같은 데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인공지능을 좀 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그래 뭐 이 정도 갖고 대비해서 하다 보면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싶어서 제가 요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좀 나름대로 뭐냐면은 좀 두려움을 갖고 또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얘기하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는 인공지능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발 하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감정적인 기술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날 거라는 확신은 없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감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나다 얘기하지만 과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찬성하는 영역과 이제 반대하는 영역이 두 영역에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영역에서는 주로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게 잘 많이 발달되게 되면은 생산의 효율성이 많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인공지능은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 사람이 다 통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인공지능이 발달되게 되면은 사람의 일자리가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서 사회 불평등이 점점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에서 이제 서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박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근데 일자리 경쟁한다는데 그래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일 아니야. 그리고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된다는데 아니 새로 생겨나는 나는 어떤 부를 갖다가 공정하게 배분하면은 그러면 불평등한 거 그런 거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킬 스위치 있으면은 모든 거 통제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요.
여기서 킬 스위치는 뭐냐면요. 여차하면은 그 기능이 작동되는 전원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킬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니네 생산에 효과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뭐 해방 같은 건 인정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올 파장 같은 건 결국 사회의 불평등을 갖다가 점점 가속화시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인공지능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킬체인을 눌렀을 때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다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관점인데 뭐 이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그 너무 두려움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그 AI는 서로 그 독립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AI가 어떤 존재하는 영역으로 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혼자 일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일자형이랍니다. 한문으로 낫일자 있죠. 그리고 옆으로 쭉 그어서 우리는 일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T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AI가 사람의 일을 갖다가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가 더 도와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어에 보면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T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AI의 일을 갖다가 점점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더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AI를 갖다 어떻게 하면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점점 발전이 돼서 요거는 영어의 O처럼 생겼다. 그래서 O자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AI의 일을 갖다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인간이 서로 돕는 거. 요것은 T자를 갖다가 거꾸로 세워놨다. 그래서 뭐냐면 역-T자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AI가 사람의 일을 갖다가 완전히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의 I자라고 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I자형이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분업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형은 이제 사람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어떤 전통적인 유형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로는 우리가 뭐 경영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있죠. 매니지먼트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창조하는 업무 같은 경우 뭐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광고라든지 또는 뭐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자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I가 사람의 일을 갖다가 보조하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는요. 요 T자형 영역의 일들이 조금씩 발달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객 업무라 그래서 뭐냐면은 점포, 가게에 손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객하는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TV에 보니까 그 KT더라고요. 보니까 KT가 뭐요? 손님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을 시간대별로 뭐 예약을 해준 걸 갖다가 대신한다던가 또는 음식을 나를 때 로봇 같은 것들이 뭐 로봇이라고 해서 막 팔 있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음식물을 갖다가 선반에 올려놓으면 얘가 바퀴를 이동해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가 손님들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접객 업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호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이 로봇이 실제로 손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일도 제가 한번 어디 영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업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영업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법인 영업 같은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컴퓨터가 알아서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면은 사람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꼭 기계처럼 얘기해서 약간 기분이 별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런 대화를 통하는 이제 인공지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업무 같은 경우도 학습을 지도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토익 같은 것도요. 시험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 좀 취약점이 있다. 그리고 그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좀 더 약하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문제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영역 같은 것들도 이제는 뭐냐면은 교육 업무에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을 하거나 집필하는 업무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느 특정한 영역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그래서 그 예측에 맞춰서 예측을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 참고를 해서 어떤 기획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갖다가 설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역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업 업무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즘 보면 이제 고령 이제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이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이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말도 걸고 그리고 어디 아픈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메시지를 전달해 줘 가지고 뭡니까? 원격 진료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도움을 이렇게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O자형인데 AI가 사람의 일을 갖다가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 같은 거는 고도의 전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 업무와 간호 업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의료 업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MRI라든지 그다음에 CT 같은 거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나를 진단하는 그 의사가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MRI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일차적으로 영상의학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CT라든가 MRI, 엑스레이 같은 걸 갖다 찍은 것을 미리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으로 어떤 이상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거하고 컴퓨터가 화면에 있는 걸 갖다가 보고서는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찾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정밀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요, 우리 카메라 보면 메타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단위가 픽셀 단위로 해서 엄청나게 작은 영역까지 얘가 색깔을 갖다 분석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시력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픽셀 단위로 아주 미세한 영역에 변화되는 감지를 갖다 하는 거하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들이 많이 도입돼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업무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사람을 갖다가 뭐 죄가 없다, 뭐 잘했다, 죄가 좀 이렇게 뭐 형벌을 좀 이렇게 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역할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맡은 어, 사, 사건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판례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걸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 변호인을 갖다가 형을 갖다가 줄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례를 찾는 거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관련돼 있는 판례를 갖다가 엄청나게 빨리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에 판례를 찾는 거가 거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이미 이런 걸 갖다가 뭐예요? 엄청 빨리 얘가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갖다가 즉 변호사의 판례를 찾는 그런 것 갖다가 인공지능이 이미 도와주고 있더라. 그다음에 뭐 회계사 업무 같은 경우도 이미 전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점점 더 빨리 이거는 자동화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분석을 하는 건데 사람이 예측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또 무역하는 거 있잖아요. 무역하는 거. 그래서 무역할 때 뭐 어느 지역에는 앞으로 수출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런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쪽이 뭐 수출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또는 이러이러한 여건을 봤을 때 조건을 봤을 때 뭐 무역이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뭐 재고를 갖다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 인자들을 갖다가 다 세팅을 해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기업을 갖다가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업무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데도 이제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느끼실 텐데 내가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쿠팡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 그 쇼핑몰 같은 데서 뭘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뭐 저기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데 검색 이제 포털 많이 쓰잖아요. 거기 보면 이상하게 내가 검색했던 게 자꾸 뜨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이 인공지능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뭡니까? 마케팅을 갖다가 하는데 이 저기 타겟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T자형이라고 해서 사람이 AI의 일을 갖다가 이제 보조하는 건데 요거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입력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같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뭐냐면 보이스를 인식해서 문자로 얘가 막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번역하는 것도 이미 많이 돼 있고, 여러분 뭐 구글 번역기라든가 그 다음에 파파고인가요? 그 네이버에 있는 거?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아주 번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화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챗봇에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업무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자율주행이 점점 더 발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이 총 6단계가 있어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5단계죠. 그때는 뭐냐면은 차가 알아서 모든 거 다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영역이 5단계인데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어, 그 레벨 2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좀 이제 어떻게 그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빨리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느냐 그런 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화물 분류하는 거 그런 것들도 보면 이거 여러분 그 아마존이 이제 그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분류하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사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류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하는 로봇인데 그게 뭐냐면 키바라고 있어요. 키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같은데 키바라고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빨리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더라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I자형은 이제 모든 AI가 사람 일을 완전히 이제 대체하는 건데 뭐 여기 보시면 뭐 소매점 계산원 업무라 그래갖고 그 아마존이 보면은 아마존고라는 무인 점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물건을 딱 진열해 놓으면은 뭐 손님이 와서 그냥 자기가 들고 그러 나가 버리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들어갈 때 자기를 갖다가 신분을 뭐냐 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 카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체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카메라가 이 사람을 추적하면서 물건들을 갖다 어떤 걸 담고 어떤 걸 내고 와서 계산이 돼서 나갈 때는 토탈 계산으로 그 사람 뭐 카드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돼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감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경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들 있잖아, 그죠? 그 카메라들이 사람의 움직임의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저 사람은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 경비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불량품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는데 얘가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AI가 자기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AI에게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으면은 이제 뭐요? 자기가 그 사람이 원하는 기능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유형인데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AI가 학습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AI는 학습하는 유형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정답하고 오답이 답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정답하고 오답이 있는 건데 사람이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줄 때 그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뭐야, 이거는 뭐뭐야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달아주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지도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도학습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분류와 회귀라는 거로 나눕니다. 분류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분류하는 거고 회귀는 뭐냐면요.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정답과 오답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거는 우리는 뭐냐면 비지도 학습이라 그래갖고 요거는 클러스터링 다른 말로 하면 그룹핑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과 벌칙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거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내용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그 AI한테 줄 때 뭐냐면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는 토요타 자동차야. 요거는 포드 자동차야. 요거는 아우디 자동차야. 요거는 현대 자동차야. 요거는 기아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 차량의 사진을 주면서 해당되는 회사의 이름을 갖다가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이제 태그를 붙인다고 해요. 태그라 그러면은 이제 꼬리표잖아요. 꼬리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뭐 할 때 잘 모르거나 그러면 그다가 뭐예요? 표시를 갖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뭐 포스트잇이다 그런 거 붙여갖고 이제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걸 갖고 막 학습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사진을 갖다가 이메일에 딱 사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존에 자기가 학습받았던 주었던 데이터를 갖다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현대 자동차와 상당히 비슷하네 그래갖고 뭐냐면 이 자동차를 갖다가 딱 보니까 요거는 한 저기 뭐 토요타 자동차 같아 요거는 기아 자동차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도 학습 중에서 분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라는 게 있는데 이 회귀는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분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차의 이미지를 갖다가 딱 주게 되면은 얘가 이 차는 주행거리가 한 700km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2세가량 되겠는데요. 또는 뭐 45세에서 뭐 47세 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 달 매출이 한 뭐 4억 정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매출이 얼마인지 맞추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회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I가 학습하는 유형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의 핵심은 뭐냐면은 AI에게 교육시키는 데이터인데 그게 뭐예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라고요?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을 딱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또 분류하는 분류가 있고
그 사진이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사진 같은 걸 갖다 막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갖다가 얘가 많이 공부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소형차고 이건 SUV고 지가 막 나름대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떤 차를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 몇 개를 딱 주면서 야 이거 세 개로 나눠봐 딱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요거는요 뭐 색상으로도 나누고 요거는 뭐 SUV 차로도 나누고 요거는 경차로 나눕니다 하고 얘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요거는 SUV예요. 요거는 경차예요. 요거는 뭐 색상별로 나눠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룹으로 지은 거죠. 클러스터링을 이제 아까 제가 그룹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가 그룹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런 걸 우리는 뭐냐면 클러스터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이 좀 뭐한데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그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가 되게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 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얘가 계속 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네, 저거는 잘했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잘했네, 잘못된을 갖다가 결정짓는 건 누가 해주냐면은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했는데 여서 이만큼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해서 뭐냐면 지가 뭐 X 표시를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치부터 어느 수치까지 되면은 뭐요? 요거는 잘 됐네 하고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표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요? 동그라미 된 것만 얘가 또 그런 유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동그라미 유형 중에서도 뭐예요? 좀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나올 성능이 안 좋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능이 안 좋은 경우는 뭐야? 이거는 잘못된 거냐고 또 버리고 성능이 좋은 경우를 갖다가 또 뭡니까? 구분해가지고 더 좋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최적의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주 그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비즈니스 유형에는 크게 보면요, 이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꼭 정답이다. 요게 딱 맞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나눠봤더니 이런 유형으로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쭉 봤을 때 첫 번째는 데이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됐듯이 인공지능은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배터리가 전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밥을 한 달만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없으면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를 구분해내고 이런 거와 관련된 총괄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뭐냐면은 이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AI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돼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면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라든지 그런 성능이 좋은 컴퓨터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AI 기술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결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유형인데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기능을 하는 어떤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모듈을 갖다 우리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많이 모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A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그 이거는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그 분업화 형태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AI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부와 또는 외부의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알고리즘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걸 사서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을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주면 내가 쓰기만 하는데 그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서비스, 그 AI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좀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전체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기반의 기술이라든가 데이터, 알고리즘, 이 서비스 모두를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기술도 많아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AI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사실 보면 손에 몇 개 뭐 꼽을 수가 없어요. 아마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M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대학들에서 요즘 이런 것들 좀 하는 것이 이제 몇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손에 꼽으니까 한 5-6개 되니까 뭐 엄청 많은 거 아니었는데 이게 다 미국에 편중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미국이 지금 AI 쪽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기업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경영 혁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많이 나온 어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한계점에 많이 부닥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월등한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서는 뭔가 혁신을 이뤄내기가 힘들고 생존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도구로서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AI를 갖다 눈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제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 같은 것도 몇 가지 잠깐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린 기존적으로 사실 아날로그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회사를 갖다가 통칭으로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기존에는 대부분 아날로그로 현재 많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전자신문 건데 보시면은 뭐냐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나와요 보면은. 그러면은 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라고 보시면은 이 디지털 전환이 바로 뭐냐면은 AI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기존의 조직에 보면 왜 그 전산 관련된 IT 조직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산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전산에 관련돼서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붐을 일으키는 게 필요해요. 좀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야, 인공지능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게 1단계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자본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 내리는 곳은 누굽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경영진들이에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 AI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렇게 시켜서 이 디지털 전환으로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야, 이 디지털로 전환한 게 우리 회사 앞으로 생존 전략에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은 회사의 파트너라든가 공급업체 직원들과 자문위원회를 연결해서 통찰력을 확보한다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회사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품이라든지 또는 중간재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뭐냐면 그 서플라이 공급 체인으로 봤을 때 우리와 연관돼 있는 그 공급 업체들도 전부 다 같은 테두리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 게 바로 뭐냐면은 자문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통찰력이란 거는 우리가 이런 AI를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 하고 하는 것 갖다가 뭐예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드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는 AI 팀을 갖다가 우리 회사 조직 안에다가 뭐냐면 같이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제 일상화되어 가게끔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게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그 조직 안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야, AI, 내가 하는 일을 갖다 이런 AI를 갖다 기능하면은 훨씬 더 일을 재밌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생산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AI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그 AI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AI가 도입되게 되면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해고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실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를 갖다가 좀 공개하는 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그 좀 위험성을 갖다가 야, 그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회소시키는 거 그런 거가 또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시게 될 영상은 블루리버 테크놀리지라는 회사인데 그 영상을 영어로 나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 회사는 AI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We're seeing lots of resistance to Roundup. We're looking for other ways to combat the weeds and still have cost savings on top of everything. We saw an opportunity to take cameras, comput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llow ag machines to see every plant in a field. We thought that we could give farmers the ultimate flexible tool to treat their field and manage their field in whatever way they wanted by having the knowledge of every plant and its situation and an ability to spray very precisely, whether it be herbicide only to the weeds or fertilizer or fungicide directly on each plant that needed it. Each field they go to has a different set of conditions, and they need to be able to adjust and correctly set that machine's performance for the field. One knob could be the protection of the cotton plant and how big of a buffer, a safe zone that we provide the plant so that when we apply selective materials or non-selective materials that we have the appropriate buffer. Another dial is how aggressive do you want to be at going after anything that looks like a weed. There's also some opportunities to inform the grower of how many weeds the system's seeing, even what kinds of weeds exist in the field, that they can start to tailor their herbicide programs towards those weeds. The cameras and computers on a See and Spray machine are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s that are similar to what's used in facial recognition. The first time we saw a pigweed, the machine didn't know what kind of plant it was, but we taught it by giving it tens of thousands of examples of that pigweed, and now it's an expert in pigweed. We save up to 90% of the amount of herbicide that you would spray if you were spraying the entire field.
The weeds have become a little bit more of a pest than what they were originally. They've become resistant to a lot of the herbicide that we've been using on them. With the rig, we have other options open to us. We can spray different chemicals that we're not able to spray before. We can take one man and put him on a tractor, and we can do the work of 8 to 10 people. We're seeing no end to the use of this technology. Essentially, anything that may be cost prohibitive or more difficult to do when you're spraying on a broadcast basis, but much more grower beneficial if we're spraying on a very precise basis. 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마 좀 어떤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아주 농사를 질 때 엄청나게 큰 지역을 농사 짓는 뭐 그런 곳이 크게 많지 않지만은 외국인 미국이나 뭐 호주나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잡초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풀어서 그 잡초를 갖다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이 서비스는 뭐냐면은 잡초와 농작물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그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를 갖다가 제거하는 건데, 그 기존에 있는 제초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이런 회사들이 어찌 보면은 자기네 회사들의 그 수익을 엄청나게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경쟁 회사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잡초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 잡초를 갖다가 카메라를 스프레이 인식 통해서 제초제를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땅이 제초제로 오염되는 거를 좀 많이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초제 사용량이 90%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그 굉장한 그 비용에 대한 절약과 또 땅에 대한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캐스프리라는 회사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또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Traditional methods can be time-consuming, costly, and dangerous. Kesprey has changed the game with the most complete and flexible end-to-end solution for roof assessment available today. The Kesprey drone flies autonomously, capturing high-resolution imagery, allows on-site damage analysis and claims decisions, and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solve claims in a fraction of the time. It gives you accurate, detailed analytics of the whole roof, not just what can be manually inspected. It reduces loss expenses and improves safety for your on-site inspection. Here's how it works. Planning a flight is easy. The operator generates a flight plan using the Kesprey app by drawing an area around the property with their finger and selecting the preferred flight altitude. Once the It uses high-precision GPS for operating in complex environments, and a patented LiDAR system for obstacle avoidance. The entire process from takeoff through comprehensive data capture to landing is completely automated. Your data is automatically transmitted to the iPad and the Kesprey cloud. No SD cards or compatibility issues. With Kesprey, it's wireless, automatic, and simple. Within minutes of the flight and while still at the property, full resolution images and process 3D hail or other issues. Use industry standard virtual test squares to determine the extent of damage and generate claims ready reports. Images can also be reviewed with the property owner, introducing transparency and enabling them to understand the decision reached in as little as 1 hour, and the operator is ready to move on to the next property. Additional insights are also available in the Kesprey cloud, where desk adjusters benefit from the lates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generate fully dimensioned roof wire frames and automatic. Completed reports are available at the click of a button. Your team can annotate, share, and have accurate inspection information anywhere in the world. Fast, safe, accurate roof inspections that improve your team's efficiency while improving the customer experience.
If that sounds like an aerial intelligence solution, talk to Kespri and discover what's possible. 예, 그 앞에서 보신 영상 그 회사는 뭐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많이 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집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아무것도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토네이도가 자주 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지붕이라든지 그 집들이 얼마나 뭐 좀 그 보존 상태가 좋은지 어느 부분이 뭐 하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그 드론으로 다 찍고 정보를 통해서 보험사에다가 이 집은 이러이렇습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주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사와 그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보험 계약을 하고 나중에 피해 봤을 때 보상금을 받아내는 어떤 근거를 활용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런 비즈니스를 만든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 삼성이 되게 세계적인 기업인데 삼성은 그럼 AI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전 세계 데이터 그 인공지능 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AI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온 디바이스 AI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온 디바이스라는 것은 칩 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 센터가 있는데 러시아는 옛날부터 뭐냐면 수학이 되게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기계 학습 플랫폼 같은 거라든가 코어 알고리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AI 센터가 있는데 AI 인터랙션이라고 그래갖고 인공지능들이 서로 뭡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보면 여기 몬트리올 AI 센터가 있는데 요거는 AI 카메라 인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영상을 통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캐나다 토론토의 AI 센터가 있는데 요거는 시각이해라서 그 이미지를 보고 또는 영상을 보고 얘가 뭐뭐를 인식하는 그런 AI를 또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뉴욕 그 AI 센터에 보면은 AI 로봇, 그러니까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퍼져 있는 AI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서울에 AI 총괄 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삼성이 이런 전략을 펴는 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AI는 하나의 단편적인 기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AI를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진정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AI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AI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앞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있는 산업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혁신을 만들어내긴 과정으로서의 어떤 AI, 도구로서의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깊이 좀 이렇게 아시려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거나 뭐 외부의 강연 같은 거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들으시면은 훨씬 이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